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경희중고등학교 교사 김창묵입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학교에서 오시느라 아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학기 초에 올해 달라지는 입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또 1년 동안 정확하게는 9월까지겠죠. 9월까지 어떻게 수시 대비 준비할지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말씀드리고요.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 있어서 지역 대학까지 지원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세세한 것보다는 큰 틀에 있어서 지난해 입시 흐름 그리고 올해의 입시 흐름을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큰 틀에서의 흐름은 이해를 통해서 그 지역 대학까지는 적용하는 건 그 다음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꼭지로다가 작년 거를 한번 보고 올해 달라지는 거 보고 자료집에 좀 더 자세한 자료들이 있고요. 장학사님 통해서 PDF 파일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SNS에는 공유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교내에서는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수능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특히 2년 전부터 통합형 수능이 실시되고 나서 수능에 대한 이런 관심, 중요도 또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준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서 수능에서 달라진 것들에서 먼저 보셔야 될 부분들을 보시면요. 수학이 역시 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수학이야 언제라도 항상 어렵고 그러면서도 또 입시에서 큰 비중이었습니다만은 통합형 수능이 되고 나서 이 수학으로 인한 영향력이 커지고 또 반대로 통합형 수능이 되고 나서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죠. 통합형 수능 이전에 2022학년도 수학에서 가형에서 1등급 받았던 친구들이 7,000명이었는데 통합형 수능이 되고 나서 미적 기하 친아이들의 1등급 비율을 추정해 보니까 거의 3배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나형에서 1등급 받던 친구들이 13,000명이었는데 2021학년도에 근데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13,000명들이 3등급까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계 쪽보다는 인문계 쪽 아이들의 이런 수학에 대한 거의 절망에 가까운 이런 상태. 또 반대로 이 자연계 쪽에서는 수학 가형 시절보다 1등급 비율이 늘어나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수시 정시에 지원하면서 오히려 점수보다 낮은 대학을 가는 사례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적정선을 찾는 게 지금 더 어려워진 게 통합형 수능이 되고 나서 수학으로 인해서 수시든 정시든 아이들의 기대감이 지나치게 높다라든지 아니면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고 내려간다든지 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지난 2년 동안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어느 것도 만만한 게 없지만은 영어가 변수를 크게 작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절대평가로 해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점수가 나오겠지 하지만은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등급이 잘 나오는 건 맞습니다. 국어 상대평가로 3등급까지 23%만이 3등급을 받는 반면에 영어는 50% 내외까지 난도에 따라서 50%를 넘는 경우도 있고 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50% 전후까지는 일단 3등급까지 받는다는 것. 근데 이게 막연한 기대감에 의한 결과보다는 일정 수준의 공부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이런 정도까지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양날의 칼 같아요. 이용만 잘하면은 수능 최저 기준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이 과목이 되는데 영역이 되는데 의외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벽을 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죠. 탐구가 우리 아이들이 접근 태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여태까지 사탐은 만점 받아야지 1등급 받는다. 또 어지간히 해도 등급 나온다. 근데 탐구의 특징은 원점수 받기는 쉬워도 등급 받는 게 쉽지 않았던 과목입니다. 이 사탐 같은 경우 9개 과목 중에서 보통 5개 내지 6개의 과목이 만점을 받아야지 1등급 받고 또 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표점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좀 낮았어요. 즉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 탐구 같은 사탐 같은 경우는 9개 과목 만점 표점 크기가 66점,
반면에 과탐은 71점. 여기서 인문계 자연계 어떤 점수 차이가 나타났었습니다만은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사탐 과탐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인문계 쪽 아이들이 일단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도 만만한 게 탐구였는데 이제는 만만한 과목이 아닌 것이 돼버렸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수학 빼고요. 저는 뭐 국어, 영어 탐구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만만한 과목들이 없어집니다. 특히 고3이 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상담할 때, 야, 요런 어휘 활용, 이런 단어가 너가 써서는 안 돼. 라고 저는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긍정적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은 그럴듯해요. 다 잘하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면은 좀 더 나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이거는 선택과 집중이 활용할 만하지만은요. 부정적 의미에서 빼기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가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결과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학 안 되니까 국어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의 난도가 낮아지면서 변별력이 떨어지고 국어에서 뭔가 수학에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확 낮아졌습니다. 또 사탐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사탐 난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작년에 사탐 1등급 비율이 1등급 숫자가 이전 연도 2022학년도보다 무려 2,000명이 다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탐에서 그래도 수능 최저 맞추려고 하는 이런 거 해볼래요 라고 하는 거에서 난감한 상황이 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표점 기준으로 보면요. 사탐 2개 반영한다, 과탐 2개 반영한다 할 때 두 과목의 표준 점수를 합쳐보면은 국어나 수학보다 변별력이 훨씬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표준 점수는 국어 수학은 평균이 100이고 편차가 50인 표준 편차가 50인 점수로 산출하는 거죠. 따라서 평균이 100이다 그러면 중간 점수입니다. 4등급입니다. 110점이면 3등급, 120점이면 2등급, 130점이 되면 1등급이 되기는 하는데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꼭대기 점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130점대 되면 1등급이긴 하지만은 만점 위치는 140, 145, 심지어는 최근에 150점까지 갔었죠. 근데 140점, 국어 수학이 표점 만점이 140점 된다 그러면은 언론에서는 불수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 과목 합쳐보세요. 어떤 과목을 조합해도 140점이 훌쩍 넘거나 적어도 140점 정도. 그러니까 국어 수학의 어떤 그 난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이 시험보다 이제 탐구는 변별력이 훨씬 커지고요. 그리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점수 차이를 봤을 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재학생들이 가장 밀리는 게 의외로 탐구입니다. 의외로 재학생들에 비해서 졸업생들은 점수 잘 나와. 뭐가 당연히 수학이 잘 나오고 당연히 영어가 잘 나오고 그런데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은요. 탐구에서 차이가 더 큽니다. 그거는 우리 재학생들이 그만큼 탐구에 대한 접근 태도 자체가 졸업생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뭐 탐구를 무시하는 게 무시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3학년 돼서 일단 수학이 안 돼요. 국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수학, 국어, 영어에 두고 탐구는 육모평 보고 나서요. 시작하려고요. 쉽지 않다는 거죠. 왜요? 국어, 수학에 비해서 응시 인원 자체가 작잖아요. 과목이 국어 단일 과목, 수학 단일 과목으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 사탐 9개, 과탐 8개, 과탐 2를 빼고라도 과탐 4과목으로 주요 학생들이 몰린다라고 하더라도 4과목 내지 9개 과목으로 분산되면서 응시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등급 받기가 쉽지 않다는. 그래서 탐구는 원점수 받는 것보다 등급 받는 게 훨씬 어려운. 그래서 학기 초에 일단은 뭐 아이들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쪽에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탐구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를 상담할 때 활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성적으로 봤을 때는 탐구 2과목보다 1과목 해라. 내지는 수학보다 국어 쪽에 초점 맞춰라. 절대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요? 시험의 난도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국어가 그렇게 난도가 낮을 거 생각하셨어요? 사탐 과목이 이렇게 난도가 높아질 거 생각하셨나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난도는 거의 신의 경지지 인간의 경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셔갖고 애써서 나서서 요거 집중하자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수시 빼고 저는 정시입니다. 지역 소재 학생들의 경향에서 수시 빼고 정시입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은 아이들이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교과 전형 힘들어요, 종합 전형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과거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에 초점을 두는 우리 아이들이 저 정시 중심을 하려고요. 그런 아이들이 중간고사 빼고 중간고사 버리고 수능 공부할 때 과연 집중이 될까요? 입시 공부의 많은 부분은 멘탈 싸움에서 갈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 상위권 아이들 육모평까지 해서 등급 잘 나왔어요. 학평은 뭐 당연하고요. 모평 잘 나와요. 라는 아이들이 구모평에서 수능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점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졸업생들은 6월까지는 상승세였다가 11월까지 해서 하강세를 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건 뭘까요? 불안한 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신 빼고 정시입니다라고 해서 과연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3학년의 교과 수업은 당연히 수능 특강 중심의 교과 수업이고 시험 출제이다 보니까 학교 수업은 당연히 수능 준비가 됩니다. 설령 교과 성적 등급이 낮아서 수시보다는 정시 쪽에 좀 더 해보려고 해요라고 하더라도 학교 공부 팽개치고 수시 빼고 정시입니다라고 하는 방식보다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한 준비를 좀 더 한다 하더라도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학기 초에 상담하실 때 논술까지는 아니어도 교과, 종합, 정시는 같이 간다. 이 수능 준비가 결국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요건에 이 부합하기 위한 기본 공부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전년도 수능에서 어떤 과목이 쉬웠다, 어려웠다 이런 것보다는 시험의 난도는 예상하기 어렵고 학기 초에는 전 과목 모든 전형의 대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전년도 수능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 중심이겠죠. 교과 전형에서 특징들은 학생 수 감소와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수도권 집중 현상들, 적정 지원보다는 소신 상향 지원 경향성들이 많아졌다는 것들입니다. 즉 수도권의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3만 건 이상의 학생들이 더 늘어났고 비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막연한 기대감으로 수시 지원자비들이 확실히 떨어진 것들이 보이고요. 상위권 대학 경쟁률을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대학별 경쟁률을 러프하게 비교해 보면은 경쟁률이 비슷하긴 한데 몇 개 대학에서 오르내림이 심한 것들이 보여지죠. 건국대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에 대한 이런 그 불안감 내지는 경계 심리 이런 것들로 좀 내려간 것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10대 1 전후의 경쟁률이면서 이전 연도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 교과 전형에 대한 집중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교과 전형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라기보다는 모집 인원 감소가 일단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는 모집 인원 감소 이외에 이 경쟁률이 높아진 거를 부분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수능에서 특히 학평과 육모평, 구평까지 보면서 수능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아이들이 교과 전형 쪽으로 집중하는 현상들이 있지 않았을까. 특히 이쪽 중위권 대학의 여대 라인을 보면요. 서울의 성신여대, 서울여대 이쪽 라인들의 경쟁률이 대폭 높아진 것들이 보입니다. 이것들은 여대 지원하는 여학생들이 교과 전형에 유독 관심이 있고 또 남녀공학대보다는 여대에 관심이 높아졌다라기보다는 수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서입니다. 특히 수학 영역에서 아이들이 수학이 그러니까 기대감이 낮은 그러니까 점수 등급이 잘 안 나온다는 기대감 때문에 교과 전형 쪽으로 지원한 여학생들이 많다. 결국 여학생들의 수학 역량이 상대적으로 작년에 높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도권대도 거의 11대 1에서 13대 1로 살짝 높아진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 그 경쟁률을
유형을 좀 바꿔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왼쪽은 서울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분류를 했을 때 이 대학들의 경쟁률은 11대 1이 됐고요. 오른쪽 대학들은 경쟁률이 9대 1이 됐습니다. 10대 1이 채 안 됐습니다. 왼쪽 대학들은 지역균형 전형, 수도권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 오른쪽은 적용 안 되는 대학입니다. 연대와 고대가 매칭되고 성대와 한대가 반드시 매칭된다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선호도를 좌우를 비교해 보시면은 수능 최저 기준 적용되는 대학들 조금은 높죠. 그렇지만은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 안 되는 대학들의 경쟁률이 다소 낮다라고 해서 이쪽을 접근하는 건 아니겠죠. 왜요? 수능 최저 충족률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고 전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50~60% 정도의 충족률을 보인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 인문계 쪽이 35% 내외, 자연계 쪽이 46%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50%가 채 안 되는 정도. 근데 고대가 3합 5, 6으로 높아도 너무 높았기 때문이고, 다른 대학들은 수능 최저 기준 충족 다소 높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한 50%에서 60% 정도 봐도 돼요. 그러면은 경쟁률이 12대 1, 11대 1, 12대 1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 통과 못한 아이들 빼면 실질 경쟁률은 절반 정도 된다. 결국 수능 최저 충족이 일단은 실질 경쟁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경쟁률을 보실 때 전년도 경쟁률은 그 대학의 특성을 보시고서 보셔야지 경쟁률이 높다 낮다라는 걸 막연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수도권 대학들 중에서 보실 때는 이런 대학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대학들, 서울, 인천, 경기 대학들 중에서 47개 대학이 올해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합니다. 교과 전형을 실시해요. 근데 수도권 대학들 중에서는 지역균형 전형, 즉 학교장 추천 방식의 교과 전형과 비추천 방식의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 두 개를 운영하는데, 이런 대학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추천인지 아닌지에 따라, 추천 전형의 특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들이 대부분 많고요. 비추천 전형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데, 같은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추천, 비추천에 따라서 경쟁률이 다르고 입결선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가천대, 덕성여대 그 두 개 전형 차이들은 이 고교 추천 전형이나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거고, 학생부 100 전형이나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차이인데 경쟁률의 차이가 크죠. 합격선의 차이가 가천대 같은 경우는요, 이 거의 0.5등급에서 2등급까지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고, 요거는 2023학년도 경쟁률인데 2022학년도 입결과 2023학년도 입결을 경쟁률과 비교해 보실 때 전형 방법을 같이 보시면은 흔히 말하는 구멍을 찾을 수 있는 사례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펑크나는 모집 단위는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10대 1 안팎인데다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적어도 5대 1, 6대 1 정도의 이런 그 실질 경쟁률이 되기 때문에 펑크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는 덕성여대, 가천대, 경기대, 명지대는요, 해마다 펑크나는 학과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개의 전형을 실시하면서 아이들의 흐름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소재 대학들은 좀 난감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요 대구 경북 지역 소재 대학들의 수시 지원 경쟁률을 보니까요, 수시 6번의 기회 인점을 감안할 때 6대 1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빈자리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경쟁률이 높은 대학 순으로 보니까 경북대, 특성화대학 빼고는 대구, 한의대, 계명대, 계대까지는 6대 1이 넘었습니다만은 영대부터 나머지 대학들은 6대 1이 안 됐어요. 요거를 요렇게까지 추정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경쟁률이 6대 1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때 분명히 선발 못하는 인원들이 많았을 거고, 그러면은 정시로 2월된 인원이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대가대 같은 경우 350명대, 여기 대구대 같은 경우는 600명이 수시에서 선발을 못해서
6번의 기회에서 추가 합격까지도 선발을 하면서도 못한 인원이 넘어갔어요. 그럼 얘네들이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정시 인원을 뺀 선발 비율을, 수시 충원 비율을 추정해 봤더니 90%안 되는 대학들이 상당히 보이죠. 그러니까 10% 이상의 인원들을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정시에서 경쟁률까지 붙여봤어요. 이번에 2023. 정시는 3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3대 1이 안 되는 그 대학 모집 단위들은 추가 모집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상당수의 대학들, 이 아래쪽 대학들에서는 실질적으로 미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지역 소재 대학들은 일단은 여기 뭐 계대나 영대 같은 경우 대구대는 모집 인원이 4,000명이 넘는 대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대구 경북대 다음에 영남대나 계명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대는 여전히 힘든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충원율이 작년 수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충원율이 대체적으로 하락한 특성들이 보입니다. 이게 모든 대학들이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기는 했습니다만은 컨퍼런스를 통해서 발표한 대학들의 자료를 보면은 충원율이 좀 다소 낮아진, 그럼 충원율이라고 하는 거는 복수 합격을 통해서 철새처럼 이동한 비율이 낮아진다. 그럼 복수 합격 숫자 기회들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안정 지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여러 군데 합격 가능성이 적고, 소신 상향 지원한다 그러면 복수 합격 기회가, 복수 합격 숫자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로 추정해 본다면은 대체적으로 충원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복수 합격 기회가 좀 낮아졌고, 그러면 아이들의 지원 경향성이 안정 지원보다는 상향 지원한 경향들이 있지 않을까.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비슷하게 맞아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기 앞서서 수시 최초 합격자 숫자를 모으고 그거를 비율로 해마다 누적시켜 봅니다. 요게 2021학년도에 인문계 쪽 사탐 선택한 아이들의 수시 최초 합격자 비율입니다. 330점부터 430점 구간까지의 대체적으로 한 25% 정도가 수시 최초 합격을 했었는데, 2022학년도는 최상위권 구간의 점수 차이가, 숫자 비율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조금 비슷한 건 있어요. 근데 2023학년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진 게 보이죠. 물론 이거는 수시 합격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최초 합격에 한정 짓습니다. 추가 합격을 통해서 당연히 7, 80%의 모집 인원에 해당되는 수시 합격에 당연히 아이들이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만은 최초 합격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한번 경향성을 보죠. 21%까지 내려갔고요. 자연계 쪽 보면 더 두드러집니다. 자연계 쪽도 대략 한 20% 정도 내외의 이 수시 최초 합격 비율이 2021학년도였는데 2022학년 확 떨어지는 게 보이죠? 2023학년도는 더 떨어진 게 보입니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요, 25%에서 작년에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먼저 전제해야 될 거는, 요거는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다. 두 번째, 수시 합격자 비율이 아니라 최초 합격자 비율이다.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막연한 기대감 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수시에서 적정선을 찾기보다 상향 지원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이런 경향성들을 통해서 올해 찾아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할 거는 수시에서 6번의 기회 중에서 대체적으로 상향 지원하는 이 추세에서 적정선을 찾는 것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아이들의 이 지원 방식이 뭔가 좀 전년과 비슷하고 뭔가 이렇게 균질한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면은 찾아보기 쉽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이렇게 럭비공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경향성들이 자꾸 커진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의 이런 수시 상담 단계에서는 전년도 자료를 좀 더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경쟁률이 상승한 것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합격선이 대체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인원 축소로 인한 경쟁률 상승, 그로 인해서 경쟁률이 입결이 올라가는, 또 아이들이 적정선보다는 상향 지원하는 경향성으로 교과 전형의 합격선이 대체적으로, 이거는 전수조사는 아니고 발표한 자료들만 뽑아봤고요. 이 자료는 6월 첫 주에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공개되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격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뒤집어서 올해 활용하기 위해서라면은 교과 전형만으로 준비하는 것들은 그렇게 쉽지 않다. 내신 성적의 이 상승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믿고 지원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내신 등급을 더 올릴 수 있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다라면은 할 수 있는 방안은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하는 수능 준비를 더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학기 초에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은 이런 기대감과 목표를 갖고 있지만은, 아이들의 기대치가 자꾸 낮아지는 거는 3월, 4월, 6월에 학평, 모평을 통해서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은 수능 안 되고요, 교과로 가려고요 라고 본다면은 교과 성적들은 작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물론 서울 상위권 대학 중심이고, 아예 그 성적대가 아래쪽인 아이들이 지역 소재 대학을 지원한다 그러면 얘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학기 초의 목표는 그래도 조금 더 높은 대학 쪽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저희가 봐야 될 것들입니다. 뭐 인원수 감소나 지원 경향성이 또 바뀔 수도 있지만은,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이들의 성향들이 막연한 기대감에 의한 적정선 찾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만큼이나 아이들의 중심 전형이죠. 종합전형에서 경쟁률은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준비한 3년간은 아니어도 적어도 1년간의 이런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뭔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들의 선호도는 정해져 있고 경쟁률이 그렇게 널뛰지는 않습니다. 여기 중앙대 같은 경우에 이전 연도보다 경쟁률 확 올라간 거는 중앙대의 선호도가 높아졌다라기보다는 작년에 중앙대,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이 대학들이 정시 모집 인원 규모가 늘어난 대학들이고, 따라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시 규모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들이지 특이한 현상들은 아니다. 대체적으로 선호도에 따른 지원 가능권은 아이들이 해마다 비슷하다. 그렇다면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금 단계에서 몇 등급에 어디 가요는 2022학년도 자료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미 발표되어 있는 2022학년도 대학별 지원 가능권 교과 외 활동의 역량 제외한 교과 등급만을 봤을 때는 적어도 이런 정도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보실 수가 있다면은,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평가에서 대학이 보는 이런 그 시각이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자료는 선생님들, 보신 선생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1월, 2월 중에 각 대학별로 컨퍼런스 형태로 발표한 자료에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사정관들의 평가, 소감들입니다. 경희대 그 발표 자료에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한 요 부분의 활용도가 자꾸 커진다. 근데 사실 뭐 지금 3학년 입장에서 행특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기록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행특에 대한 그 평가가 자꾸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행특 부분을 건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담임 선생님 몫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창체의 자율과 진로, 즉 교과 등급과 교과 세특은 당연하고 이 행특에 대한 부분이 더 평가가 커진다라면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건들 수 없다면 자율과 진로 특기사항에서 선생님들이 기록이 더 들어가줘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등급이 정량적으로 일부 반영되고 보다 많은 부분이 정성평가되는 부분이라서 교과 등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등급 이외에
교과 등급을 교과 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들은 바로 원점수와 평균, 표준 편차를 고려한 평가들, 이 부분들이 더 주목이 들어가고요. 특히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지면서 표준 편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평균과 원점수에 대한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3학년에서 1차 지필, 2차 지필 평가에 대한 준비, 그 활용은 아직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대학이 서류가 자꾸 줄어들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성적대는 조금 낮아지는 것들이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성적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3학년 때 할 수 있는 게 이 평균과 원점수, 표준 편차의 활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를 낮추는 방법은 분명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블라인드 평가에서 그 대학 고교의 유형을 대학이 살필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은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학교의 유형은 짚어내지 못하지만은 학교의 역량은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합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주요 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주요 교과의 표준 편차는 대체적으로 앞에 2자가 찍히죠. 20에서 25 전후가 맞습니다만은 역량 있는 고교는 15 전후까지도 나오는 사례가 많고요. 물론 특별한 이런 그 유형의 학교들은 한 자릿수도 꽤 됩니다.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한 자릿수의 표준 편차를 만드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15에서 20까지는 가능한데 문제는 어렵게 출제하는 이 평균을 낮추는 방법만으로 표준 편차를 줄이기보다 평균을 일정 수준으로 높이되 편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러면 자는 아이들 깨워서 내지는 축구부 아이들 수업에 들여서 걔네들의 수행평가 점수를 높이는 방법. 그래서 이미 뭐 학교에서는 지필평가의 교육이 대부분 섞였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포함되는 수행평가의 점수를,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점수가 50점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 계세요. 평가는 교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점수를 만들어주지 않고 네가 참가 안 했으면 나는 0점 주겠다. 그거는 고3 선생님은 좀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수행평가가 50점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45점 이상의 기본 점수를 부여하고, 즉 평균을 높이면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모든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게 시킴으로써 그 기본 점수를 부여한 상태 속에서 그 최상위권의 아이들을 위한 변별력 문제를 출제하면은 수행평가를 통해서 기본 점수를 부여해서 평균을 70점 내외로 올려놓고 지필평가의 몇 문항을 통해서 변별력을 가린다면은 평균이 70에서 75점수를 5점대를 유지하더라도 15점에서 20점 간의 이 표준 편차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저희 그 진학교사 몇 명이 그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교사의 몫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는 원점수가 적어도 90에서 95는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교과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등급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정성평가, 교과의 정성평가적 평가라고 한다면은 학생은 원점수를 높이는 방법, 높이는 노력, 교사는 평균을 일정 수준으로 70점 내외로 유지하되 표준 편차를 낮추는 방법으로서 아이를 위한 노력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교과 내의 선생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들 몫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학년 선생님들의 그 노력은 단순하게 아이들을 진학 지도하는 것 이외에 같은 교과 내에서 선생님들끼리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시는 방법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그 쉽게 냈을 때는 변별도가 낮아지면서 지점수가 낮아지고 연세대 지점수 활용하는 데서 문제가 되고요. 또 변별도가 낮게 쉽게 출제했는데 한 과목 한 문제에서 상위권 아이가 실수하면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쉽게 내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원점수가 90 몇 점인데 평균이 뭐 80점대가 넘어요라고 한다면은 표준 편차를 통해서 표준 편차가 25를 넘는데 평균이 80 몇 점이다 그러면은 이 대학은 교사의 평가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지 아이가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과 편차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바로 이 부분으로서 너무 또 어렵게 됐을 때는 아이들의 성취도가 의욕을 꺾는 거니까 문제가 되겠죠. 바로 이 방식으로 수행평가를 통해서 평균을 위로 쫙 끌어올리면서 기본 점수를, 그래서 지필평가의 변별력은 면문항을 높이고 수행평가는 기본 점수를 주어서 아이들을 골고루 뭔가 성취 의욕도 끌어올리되 대학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그 높은 점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저희가 3학년 1학기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부분들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대학 경희대에서 보여진 것으로서는 첫 번째에서 학교가 보이고 학생이 보이지 않는다. 교과 혜택을 아직 기록할 부분들이 있죠. 교과 혜택에 있어서 학교 프로그램에 따른 것들을 내지는 교육과정에 있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아이의 성취 수준과 그 과목을 통해서 성장한 역량 중심으로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이들의 개인 자료가 줄어드는 건 올해 작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죠.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학에서는 학교보다는 학생 개인의 이 부분에서 교사의 평가보다 팩트를 더 보고 싶어 한다. 즉, 추상적인 표현의 평가보다는 아이의 개별적인 활동 경험을 더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진로 관련 노력보다는 교과의 역량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게 거의 한 4년 전부터 열풍처럼 부른 것이 진로 특기사항 말고 교과 세분화 특기사항의 진로 관련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교과 역량의 향상을 원하지 진로 관련 노력은 창체 진로 특기사항에 기록을 해야지 그거를 왜 교과에 기록하느냐라고 하는 것들. 이게 작년에도 서울시립대, 중앙대, 경희대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올해 경희대에서 똑같이 진로 관련 노력보다는 교과 역량의 향상 등을 조금 더 보여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작년과 더 달라진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내 봉사 활동도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교회 봉사가 아닌 교내 봉사라고 한다면요. 교내 봉사 활동, 담임 선생님들의 관심이 없는 상태 속에서 3년간의 우리 아이들의 봉사 활동 기록을 보면은 아마도 환경정화 활동 일색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VTR 시청하고 봉사 시간 주는 거, 교내외 청소하고 봉사활동 주는 거, 그렇다면 모든 시간들은 환경정화 활동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발빠르게 움직이는 학교에서는 교내 봉사를 좀 더 다양하게 아이가 그런 수동적인 그런 그 환경정화 활동 이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교내 봉사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캠페인 활동 등을 학급별로 주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급은 다문화에 관련된 이런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자. 그리고 등교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교내 피켓팅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부여하자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교내 봉사라고 하더라도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학업 역량이 훨씬 더 많이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인성이나 공동체 부분에서 평가는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대학은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질적인 측면에서, 시간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봉사활동 필요하지 않을까. 수업량 유연화도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이런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팩트만 체크해드리면은 수업량 유연화에 대한 기록이 2022학년도 기준 보면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정관들과의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한 10%, 경희대 기준으로 한 10%의 학생들이 수업량 유연화의 결과물들을
기록으로 가져오더라라고 했는데 올해는 2022학년, 23학년도에는 한 30% 정도 되더라라고 하면은 일단 학교 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업량 유연화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고요. 정시에서는 수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 현상들에 대해서는 뭐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 확률과 통계 선택이 아니라 미적 선택한 아이들이 인문계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교대 관련입니다. 교대 선호도가 떨어지긴 하더라도 여전히 교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기는 한데요. 교대가 수시와 정시에서 확연하게 지원자 그룹들이 갈려집니다. 이거는 대기업의 프로그램에 교대 지원자들을 뽑아내서 수시에서 너네들 어떤 과목 선택했니? 라고 한 수학 과목 선택자 숫자를 골라봤더니요. 10개 교대 지원한 아이들의 수시 지원한 아이들의 수학 선택 과목은 거의 80%가 확률과 통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수시에서는 인문계 쪽 이내 교대는 수시는 인문계네 라고 하는데 정시로 가니까 정반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시로 가니까요. 정시 지원한 아이들, 합격자는 아닙니다. 지원한 아이들 똑같이 대교 프로그램에 있는 요거를 샘플링해서 교대 지원한 애들 정시에서는 선택 과목이 뭐였어요? 2022 기준입니다. 80%.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90%가 넘게요. 그럼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냐고요? 통합형 수능의 결과입니다. 이게 통합형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와 미적을 표준 점수 기준으로 보면은 동일한 원점수라고 하더라도 표준 점수 기준으로 보면은 미적 선택한 아이들이 적어도 3점 이상 높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 교대가 더뎌요. 여전히 수학에다가 가산점을 주는 이런 미련한 짓거리까지 합니다. 아니 그냥 둬도 미적이 우수한데 거기다 가산점을 주는 이런 구태연한 방식을 여전히 썼는데 대학 관계자 업종 무식한 게요. 아직도 수능 최저 기준에 언어 영역이라고 대기업에 입력하는 대학도 있고요. 수학 가형이라고 입력하는 대학 그런 무지막지한 여기가 그렇게 무지하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진학교사 입장에서 정말 무지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교대 가는 애들한테 미적계 가산점을 요게 가형 가산점을 가를 미기로 바꾼 수준밖에 안.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요. 정시에서 교대는 내 영역을 25%씩 반영하는 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25% 이상 30%까지 반영하고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거는 미적기하 선택한 아이들의 95%가 과탐 선택하고 미적기하 선택한 아이들의 5%만이 사탐을 선택한다고 감안하면은 과탐 가산점은 수학 미적 가산점 부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보고서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거 인문계 쪽에서 교대 간다. 무조건 너 수시에서 끝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지역에 따라서 아이들의 선호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교대는 어느 교대를 나와도 임용고시를 치러야 되는 걸 감안한다면은 반드시 꼭 교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인문계 쪽 확률과 통계 선택인지 미적 자연계 쪽 과목 선택자인지에 따라서 즉 아이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 지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들이 선생님들이 아마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여전히 적정선을 찾지 못하는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이 통합형 수능이 되고 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조금 불쌍해진 애들입니다. 이게 불쌍하다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데 정말 측은해요. 여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좀 측은한 생각이 들어요. 왜? 통합형 수능이 되고 나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게 응시인원 비율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남녀 성비가 2022학년도 국어 수학에서 그런데 국어에서는 남학생에 비해서 밀리지가 않는데 수학 1등급 비율이 25%가 채 안 되고요. 2등급도 30% 겨우 넘는 수준.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여학생의 절반은 수학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더라. 2022학년도, 2023학년도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결국 2년간의 통합형 수능이 실시되고 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수학 가형과 나형 보여드릴 때 가형에서 1등급 숫자가 13,000명이었는데 이제는 확률과 통계 선택해서 1등급 받은 비율이 10%로 줄어들어서 1,300명대입니다. 결국 그게 다 여학생은 아닙니다만은 여학생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결과로 입결을 분석해 봤습니다. 정시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등록자 기준 100분위를 그래프로 붙여봤습니다. 수학, 영어는 등급으로 나옵니다만은 등록자들의 등급을 1등급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100분위로 다시 환산하고 2점 몇 등급입니다. 그러면은 100분위 89부터 90까지 추측해서 늘여놔서 연결시켜 봤습니다. 가장자리가 100분위 95, 100분위 90, 85 이렇게 5점 단위로 100분위 점수고요. 파란색이 국어, 주황색이 수학, 탐구가 회색. 여학교에서 이화여대 보면은 국어 1등급은 아니어도 100분위 94, 5 정도 가까이 된다. 영어도 2등급에서 거의 나온다. 수학이 100분위 85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학이 3등급이 평균이답니다. 다른 여대로 가면 가관이죠. 숙명여대 그래도 이대보다는 아래쪽이긴 하지만은 수학이요. 100분위 77이면 75 정도면요. 4등급 됩니다. 동덕여대나 서울여대, 성신여대는 수학 등급 자체가 정말 이 점수 가지고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냐고요? 등급으로 좀 더 가시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등록자 기준으로 합격자입니다. 얘는 어디가 자료를 그 기준으로 해서 등록자 기준이고요. 이 자료는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에 있는 자료 중에서 합격자 기준으로 등급을 수학 등급을 골라서 전체 아이들 간의 비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즉 이화여대 합격한 아이들 중에 56%는 3등급이었습니다. 4등급 받은 애도 11%. 그러면 3등급과 4등급 합치면 70%가 되죠. 그래도 이화여대 그래도 1등급은 안 되고 2등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학기 초에 이화여대 정문 앞에 가서 어리비리한 신입생 티가 나네 붙잡고서 너 수학 3등급이지 그럼 애가 얼굴이 벌개질 거예요. 왜? 감추고 싶은 수학 점수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야 70%가 3, 4등급에 괜찮아라고 애들은 모르거든요. 지만 수학 못하는 줄 알지 70%가 3, 4등급이에요. 덕성여대 앞에 가서 수학 3등급 손 들어봐 그러면요. 바보 취급받아요. 왜요? 5등급이야가 이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수학만 그렇지 나머지 국어와 영어 특히 이게 영어가 등급으로 산출되는 절대평가긴 한데 중위권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수학이 안 되면은 제일 먼저 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탐구.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이들하고 지도할 때 잘못 보여주면요 절망감을 심어줘요. 근데 거꾸로 애들 너 수학 안 하면은 여대 간다. 그 얘기는 애들은 너 수학 안 하면은 남자 못 만나. 왜? 애들이 여대 싫어하는 거 딱 하나잖아요. 교문 밖에 가면 이 남자놈들이 득실득실한데 교내에 남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대는 갈 수 있어요. 남자애들이 못 가니까. 그런데 뒤집어서 말하면은 수학 조금 더 하면은 남자 있는 학교 간다. 목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한 가지는 수학 못해도 대학 갑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애들이요 3학년 돼서 학기 초 지나서 봄, 여름 지나면은요 수학을 손 놓으려고 합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정시까지 갔을 때 이 점수 가지고도 이렇게 4등급, 5등급 가지고도 대학 가는데 손 놓는 순간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수학을 손 놓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조금만 어렵지만은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사실 뭐 관심만으로 등급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관심 갖고 공부한다면은 달라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애들이 수학 가지고 할 때 희망을 주는 상담이 필요하지.
야, 너 수학 안 되겠다, 야. 그러면 빼고 국어도 하자, 영어도 하자.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사기 수준에 가깝습니다. 왜요? 수학 빼고 뭐 더 하면 된다는 거는 올해 수능 이렇게 날 거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건데요. 그렇게 안 난다니까요. 국어 어떻게 날지 모르고 탐구 어떻게 날지 몰라요. 어떻게 난이도가 어떤 난이도로 출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빼고 저거 하자가 아니라 선생님들은 남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잘해야 된다. 교과, 종합, 정시까지 같이 가야 되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해야 되고 특히 사탐 하나만 하자라는 전략 절대 하지 마세요. 사탐 어떤 거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애를 위하는 마음에서 좀 더 효율적인 걸 찾아보자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남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해야 돼 마. 교과, 종합, 정시 다 해야 되고 수능 다 해야 되고 이게 차라리 아이들에게 낫는 거지. 절대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는 안 쓰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역대학도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봤습니다. 경북대는 비교적 높은데요.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요. 60%가 5등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갈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은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하셔야 되죠. 부정적 상담보다는 긍정적 상담을 해주시길 필요합니다. 올해 달라진 것들은 선생님들 일단은 일정부터 머릿속에 담아두는데요. 9월 셋째 주 수시 시작, 크리스마스 수시 끝, 1월 정시 시작, 2월 말 정시 끝. 애들한테 이걸 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날짜 별 필요 없어요. 어차피 11월, 9월 셋째 주에 시작한 수시는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문이 닫히는 거고 11월 셋째 주에 시험 치는 수능은 2월까지 쭉 진행된다. 작년과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학생 수 확실히 줄었어요. 작년보다 3만 명이 줄었습니다. 올해 고1은 뭐 황금돼지 띄었자고 하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수능 응시인원도 줄어들겠죠. 근데 이 수험생이 감소하고 시험 보는 애들이 줄어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대학문이 넓어질까요? 경주대 문은 넓어지겠죠. 왜? 아이들이 학생 수가 준다라고 해갖고 서울대가 미달될까요? 그런 일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아까 수시, 정시 경향에서 본 것처럼 수도권, 상위권 대학으로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도 대학문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단 지역 소재 대학들은 대학문이 더 넓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학기 초의 목표가 지역 소재 하위권 대학이 아닌 걸 감안한다면은 학생 수 감소는 대학문이 넓어지는 게 아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수능 등급 받기 더 어렵다는 겁니다. 모수가 작아지면서 등급 받기 어렵습니다. 아니 40만 명 중에서 꼴랑 뭐 한 3만 명 준다는데 그거 가지고 등급이요? 어차피 원점수 1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어요. 그럼 정말 재수 없으면요. 인원수 감소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급이 다 하락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3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뭐 올해 고3이 어때요? 일부 사교육에서 이걸 잘못 왜곡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험생 감소는 대학의 문이 넓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경쟁자가 줄어드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필요하고요. 올해 달라진 것들은 이미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거에서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모두 반영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5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어진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첫 번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게 바로 첫 번째 학생부 반영 서류, 평가 서류가 뭔가 축소되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시에서는 사실 뭐 서울대와 고려대까지 갈 아이들이 많지 않은 거라서 준비 안 한다 하더라도 3학년 2학기까지 해야 되는 이유. 왜요? 재수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재수까지 고려한다면은 고려대가 올해 교과 성적을 20% 반영하는 교과 우수형, 우수 전형을 신설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3학년 2학기까지 쭉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어쩌라고요? 이 부분에서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을 강조하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 소재 학생들과 상담했을 때 내신 중심으로 수능 빼고요. 어차피 우리는 수능 안 돼요. 수능은 저쪽에 있는 애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요라고 하는 패배 의식부터 바꿔줘야 되고 수업이 바로 수능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일단은 작년과 비교해 보면요. 2023학년도에 수학이 사실 어렵게 출제됐었죠. 그런데 이게 2022학년도와 비교하면은 작년에는 국어가 엄청 어려워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 1등급을 받아도 수학 2등급을 커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국어 난도가 높아서 국어 2등급만 받으면 수학 못해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해마다 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균형 있는 공부가 기본이지 예견하는 거를 하지 말자. 국어요. 어렵게 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평가원장이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언제 2023 수능 결과 발표하면서 수능 국어 잘못 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변별력 기능 킬러 문항 제대로 못했다. 올해는 수학과 국어에 이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을 조금 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라면은 수학의 난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은 정시 상위권 대학의 정시가 확대된 걸 감안하면은 수학의 난도를 낮춰서 수능을 쉽게 내는 것보다는요, 국어 난도를 높여서 변별력을 갖추려고 한 노력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국어, 작년 국어 수준이 아니라 2022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학기 초에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특히 상담 자료가 나옵니다. 뭐가요? 교사의 품격은 학부모와 달라야 됩니다. 국어 성적이 안 나온 아이한테 다음번에 꼭 1등급으로 올리자.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올랐어요. 그 상담이 안 돼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래 다음번 잘하자 되냐고요. 무엇을 어떻게가 우리 선생님들이 짚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어 점수가 안 나온다면 국어가 왜? 일단은 교육과정 평가원 꼭 들어가 보세요. 교육과정 평가원에 자료마당 찾아서 보면은요. 수능 이렇게 출제합니다가 있습니다. 국어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 비문학 독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출제하길래, 즉 영역별로 평가 방법들과 학습 방법이 나오는 거 보면 독서는 아시지만, 국어 선생님들이 아시지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국어 뭐가 어렵길래 여기서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지문의 다양한 글을 제재로 한다. 일단 글 자체가 다양한 것과 두 번째 독서의 원리를 측정하는 거 말고 어휘력 바탕이 됩니다.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사실 사실적 사고력, 추론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결국 독서는 사고력 측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애들한테는 다양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것과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문제풀이 아니다. 근데 애들이요. 국어 점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문제풀이하고 하죠.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부모와 다른 상담은 너의 역량은 너 어휘가 좀 딸려. 아니 얘가 어휘가 딸린지 어떻게 하냐고요. 아실 수 있는 것들을 무시한다니까요. 어휘가 약하다. 너는 사실적 이해는 괜찮은데 추론적, 비판적 이 사고력이 좀 떨어져. 그걸 어떻게 알아? 아실 수 있다니까요. 아셔야 됩니다. 왜? 시험 자체가 이렇게 비판적 사고와 사실적 사고력과 추론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나기 때문에 얘가 뭐가 약한지를 측정하셔야 된다고요. 먼저 수학도 이게 지금 미적 선행, 확통 선행 쪽이 아니라 수일수이에다가 이거부터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1학년 수학 안 되는 애들, 1학년 수학이 시험 범위긴 하지만은 간접적으로 출제된다 그러면은 수학 바탕 위에 수일수이, 수일 바탕 위에 미적, 기하, 확통으로 가는 단계 학습에서 기초를 다지는 거. 그러니까 4등급, 5등급 되는 애들이요. 수능 기출 문제가 아니라 1학년 교과서 문제부터 가보자. 어차피 네가 4, 5등급이면은 수학 1등급 목표가 아니라 수학은 한 등급이면은 가문의 한 등급 상승이면은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자. 왜? 뭐가 문제일까요? 수학에서도 단순하게 계산력이나 이해력이 아니라 추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수능의 공통점은 문제풀이 역량이 아니라 사고력 중심으로 측정한다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왜 교과 수업이 수능과 연계되어야 되냐고요?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이 수업의 교육 과목별 역량은 국어,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키운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국어 수업은 자연스럽게 독서 문항을 출제하는 것과 맥이 완전히 다가간다는 거죠. 수학에서도 문제풀이가 아니라 추론력과 문제 해결력을 같이 측정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수업이 바로 연결되는 거. 여기 사회과학도 역시 사회에서 비판적 사고. 사실 이 역량은 선생님들이 교과 세특을 작성하실 때 여기서 바탕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제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교과, 과학교과에서 무엇을 발표하고 무슨 실험을 했다가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키웠다라고 하는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과학도 무슨 실험했다, 뭐 했다가 아니라 호기심을 바탕으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력과 그 과정에서 탐구 역량을 키웠다. 결국 우리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에서 이런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결과로 측정하는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바로 이거를 측정한다. 일단 아이의 역량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확인해야 되죠. 어디서? 여기서 확인하잖아요.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아이들은 등급만 보지만은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이 지표가 등급입니다. 그저 2등급 2개, 3등급 2개이면은 그걸로 끝나지 활용 가치가 1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백분위 점수를 통해서 정시 지원 가능권을 잡는다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에 활용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아이의 역량이 어디야? 모의고사 성적표 보면요. 원점수 100점 만점으로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어휘 개념이 이번 시험에서 11점 만점으로 출제됐는데 얘가 6점밖에 안 나오는 애예요. 얘가 모의고사 문제 풀면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어휘 개념이 떨어지는 아이 힘들더라도 1등급 받는 애는 기출문제 풀지만 너는 기출문제가 아니라 어휘부터 자꾸 가야 된다. 두 번째, 사실적 이해는 18점 만점 16점. 얘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잘 골라요. 즉 똑딱이로 그 팩트 체크는 잘하는데 추론적 이해 25점 만점 17점, 비판적 이해 29점 만점 19점. 윗글은 읽고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와 다른 거, 내지는 글쓴이의 의견과 다른 거는 팩트 체크 말고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은 얘기가 달라요. 얘는 공부는 하긴 했는데 잘못 공부 안 했죠. 지나치게 문제풀이를 한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평가를 통해서 늦더라도 우리가 차근차근 가야 된다. 어차피 서두른다고 될 건 아닙니다. 이런 애 모의고사 문제, 기출문제 백날 풀어봤자 등급 안 오르내죠. 또 수학도 계산력 12점 만점에 12점. 얘 학원 엄청 다니고 문제 엄청 푸네요. 그런데 추론력 12점 만점 8점에다 문제 해결력이 37점 만점 중에 17점. 얘는 내신 이 시험 결과 뒤집어 보면요. 방법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는 정답률이 높지만은 서술형 평가에서 부분 점수에서 계속 마이너스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의 공부 방식은 뭘까요? 그냥 교과서에다가 그냥 문제집에다 문제 풀고 답 찾아보고 맞았으면 빨간 펜으로 이따만하게 칠해놓고 틀린 문제는 뒤에 해설 보면서 관조적 태도로 구경하고 넘어간 애들이요. 애들은요, 지가 틀렸으면 뒤에 해설 보면서 뭔가 체크한다 그러죠? 그거는 관조적 태도에 관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늦더라도 시간 걸리더라도 교과서나 책에다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연습지 반 나눠서 풀이 과정을 같이 하고, 그랬을 때 너가 틀린 걸 해설과 비교해보면 그때는 관조적 태도가 아니라 확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얘들이요, 특히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이 공통점, 서두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약점을 몰라요. 근데 선생님들조차도 이 체크를 못 해주고, 야, 다음번 잠 1시간 줄이고 다음번에 1등급 높여보자, 화이팅! 학부모 수준과 뭐가 다릅니까? 학부모들은요, 비난받을 만한 게 중간고사 망친 아이한테 야, 기말고사 잘 치면 돼. 다음번에 잘하자.
칼 들고 너 다음번 못 치면은 집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중간고사 망친 아이한테 어차피 시험 할 수 없어. 뭘 해야 돼? 다음번 시험이 아니라 내신 성적 떨어지면은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을 통해서 수능을 높이면 돼라고 하는 대안 제시. 모의고사를 통해서 애가 성적이 안 돼서 고민해요. 그러면은 이 성적표를 통해서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당연히, 그래서 등급만이 아니라 백분위 성적을 통해서 오류 문항 체크까지 수능 지도는 바로 모의고사 성적표를 정말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1, 2학년 선생님들의 상당수가 쿠팡 배달부예요. 출력해서 나눠주고 우리 반 화이팅! 세상이 웃어요. 교사가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다른 집단과 달라야지 진학교사의 품격이고, 자료를 해석해서 자료를 제공하는데도 그냥 눈뜬 장님처럼 무시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데이정보 포털 어디가에 가셔갖고 입결 자료 확인하셔서 이런 자료 꼭 활용해 보십시오. 교과 전형에서 선생님들이 수도권 대학의 그 지역 균형 전형, 지역 인재 전형은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데 지역 균형 전형이 헷갈리신다면요. 지역 균형 전형은 이 지역 균형 전형을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수시 모집, 정시 모집 분류에다가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정시 실기하죠. 실기 실적, 정시 수능 위주. 따라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분류가 가능하지만은 학교장 추천 전형은 분류가 아니라 학교장 추천은 그냥 추천 방식입니다. 그럼 지역 균형 전형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되 학교장 추천 형식을 거치는 거. 그래서 수도권 대학의 47개 대학 중에서 이 대학들은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학교장 추천 방식의 이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고요. 이 대학들이 선생님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는 두 개를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대학 다 빼면은 결국 덕성여대, 명지대, 가천대, 경기대 요 정도까지는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간다 그러면은 교과 성적이 낮아도 뭔가 선생님들의 역량으로 찾아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즉 추천 전형과 비추천 전형을 같이 실시하는 대학들은 이게 뭔가 자리가 보입니다. 이 복잡한데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지역자가 들어가 있거나 추천자가 들어가 있는 전형이 대부분입니다. 47개 지역균형 전형에 이렇게 무슨 지역 뭐뭐뭐 추천 뭐뭐뭐 학교 추천이든 고교 추천은 추천형이든 이게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이상한 대학은 요 대학뿐입니다. 숭실대, 동명여대, 서울여대, 국민대는요. 추천자나 지역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요런 것들만 선생님들이 상식적으로 보시면은 요거 자료집에 있으니까 지역균형 전형을 복잡하게. 반대로요.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지역균형 전형일까요? 아닐까요? 서울대 내에서만 명칭이 지역균형 전형이지 교육법 시행령 상에서의 지역균형 전형이 아닙니다. 왜요? 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지균의 원조격이긴 하지만은 분류상으로 지균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교과 전형도 이렇게 소수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과목 다 잘도 있지만은 지원 단계에서는 소수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들은 선생님들이 좀 유독 잘 살펴보시면은 도움될 수 있을 거고요. 이 진로 선택 과목 다 반영되는 거는 이제 기본으로 보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에서 지역 소재 대학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이제 3학년 돼서 대학의 전형을 가나다로 보실 것도 아니고요. 성적 순으로 보실 것도 아니고요. 모든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이런 기준으로 분류해 보십시오. 첫 번째, 교과 100이냐 아니면은 다른 게 들어가느냐.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수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아래축은 교과 100 뭘까요? 합격선이 다소 높습니다. 교과 100이 아닌 서류 면접, 내신 성적이 등급이 다소 낮아도 뭔가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왼쪽 수능 최저 기준 없다? 당연히 합격선이 높죠?
이쪽은 다소 합격선에 여유가 생기는 지역 소재 대학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이쪽 대학들은 2등급 3개, 여기는 2등급 2개, 오른쪽 왼쪽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 그러니까 만약에 내신 다소 낮고 수능이 안 된다면 여기를 비벼봐야 되지만 6개를 다 이런 대학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수능 최저 기준 적용부터 가야 되고요. 중위권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2등급 2개 정도, 3등급 2개. 서울의 끝자락은 2개 합 6, 2개 합 7, 여기가 서울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 쪽으로 간다 그러면 3등급 2개, 물론 탐구 하나 요 정도. 중위권으로 내려올수록 수능 최저 기준 적용 안 되는 대학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위권. 애들이 선생님 저기 내신 성적이 다소 아쉬워요. 네가 수능을 더 해야 돼. 역설적이게도. 애들이 웃어요. 아니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내신은 과거가치야. 수능은 미래가치야. 그럼 네가 내신 성적이 낮으면은 수능 공부라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상담들 많아요. 우리 애가 착하기는 한데요. 공부를 잘 못해요. 갈 데가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구멍을 찾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펑크난 자리를 그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입시철이 지나고 나서 무용담처럼 야 거기 말이야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를 딱 찍어서 합격시켰어. 저는 개인적으로 한심하다고 봅니다. 그게 교사의 할 짓입니까? 그거 점쟁이지? 어차피 점수 안 되는 거 안 돼. 그러면 어떡하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내신이 아니면 수능을 올릴 수 있는 거. 아까처럼 모의고사 상담을 통해서 등급을 점수를 올릴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지. 구멍을 찾는 거는 교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교과전형에서 서류의 영향력들은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여기 고려대, 성대, 경희대, 건대 문제가 이 대학을 빼고 수시 6번 기회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서울대 쪽은 아니다가 하더라도 연대고대 쓰는 아이들부터는 건대, 경희대까지 걸칠 수밖에 없고 아래쪽에서 연대고대까지는 아니어도 목표로 한다면은 건대, 경희대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대, 경희대 라인이 중간지대로서 경쟁률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교과평가 비율은 높아지 않았습니다만 교과평가가 20, 30%인데 이 영향력이 꽤 되더라고요. 이 평가들은 다행히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에 바로 교과 세특사항에 한정 지어서 평가를 하긴 하는데요. 요 자를 한번 보실까요? 자료집에는 없어요. 그냥 화면으로만 보십시오. 대기업에 있는 자료를 살짝 꺼내봤습니다. 이거 함부로 꺼내보는 자료는 아닌데 이런 그 교육 목적으로만 공개해드립니다. 혹시 사진 찍으셔도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제가 꺼낼 수 있는 게 아닌데 엑셀 자료를 열어봤어요. 이렇게 고려대 기계공학부에 합격한 애들 학교 추천입니다. 여기 서류평가 20 들어가죠. 맨 위에 꼭대기가 1.04 여기까지가 1.5 1.5까지는 불합격자 없습니다. 이건 수능체도 통과하고 그러니까 수능체를 통과했는데 내신 등급 수준으로 다 합격했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1.7까지 보니까 불이 보입니다. 즉 이 서류의 영향력은 대학마다 다른데 최상위권 쪽에서는 그렇게 서류의 영향이 크진 않지만은 대기업 프로그램에서는 1.7까지가 합격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계공학부 이게 끝자리 대학 발표자는 아닙니다. 근데 1.7까지 자료에서 1.5, 6 정도 되니까 서류의 영향력이 있더라. 이해되시죠? 대략 저는 대충 추정해 보니까 한 20, 30%는 내신 성적이 높은데도 불합격하고 내신 성적이 낮은데도 합격권에 든 건 한 20, 30%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추정합니다. 여기까지네요. 1.7까지인데 아래쪽으로는 합격 사례가 없었으니까 요 정도까지가 거의 합격권일까라고 본다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즉 합격권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서류의 영향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성균관대 이게 전문교과와 진로선택 과목에서 전문교과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서류평가에서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고대와 달리 최상위권에서도 이게 성적이 그 합불이 뒤바뀐 사례도 있고요. 여기가 1.7까지 합격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고대보다도 서류의 영향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왼쪽의 상위권보다는 합격권 그 컷선에 있는 애들의 서류 영향력이 조금 더 큰 것 같고 서류의 영향력은 적어도 20-30%는 되는 것 같다라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동국대, 이 동국대 학교 추천 전형이 학교당 추천 인재가 웃기잖아요. 왜요? 교과 전형인데 서류의 영향이 너무 큰 대학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합격선이 여기까지였습니다. 2.3 정도? 그런데 이게 바로 앞에 그 고대와 성대와 확 다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동국대는 교과 전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서류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이게 10과목을 반영하는데 1.0부터 해서 1.7까지. 근데 이거를 동국대가 1.7이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 10개 과목만 가져왔을 때, 그리고 600점 만점 중에 거의 599.5까지. 그럼 얘네들의 10개 과목이 아니라 그냥 이수한 과목 평균을 봤더니 요런 정도. 보시죠? 즉 2등급 중반 후반까지. 그 10개 과목으로 반영했을 때는 1등급 되지만은 전 과목으로 봤을 때는 주요 교과로 봤을 때는 2등급 중후반까지. 그러면 도대체 이 동국대가 이 두드림 전형과의 차이점 뭘까 그래서 똑같은 국제통상학과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차이점이 교과 전형이 합격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즉 두드림 전형은 2.8 정도까지 2.8, 2.9에서 끊어진 것 같은데 여기는 반영 교과가 아니라 전교과라면은 2.7 정도까지. 그러니까 동국대 이 지역균형 전형은 순수한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준비하는 아이들이 같이 가되, 그럼 두드림과 차이는요, 내신 성적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 거.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답게 아예 꼭대기부터 합불이 성적순이 아니라 뒤바뀔 수밖에 없는 서류의 영향력이 크죠. 근데 여기는 이쪽보다는 조금 교과 등급의 영향력이 있고 교과성이 다소 높은. 그러니까 이 동국대는 바로 이런 자료로서 보실 수가 있고요. 경희대에서 교과 평가하는 거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 뭐가 축소되는 건 아시잖아요. 자소서급에 있는. 문제는 저는 이게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그냥 폐지된다, 미반영이다가 아니라 대체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3 선생님들의 역할은 여기입니다. 즉 수상이 반영 안 된다라고 해서 잘 됐다가 아니라 대학이 수상 경력을 통해서 평가하려고 했던 탐구 역량의 모습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3학년 때 교내 아카데미라든지 내지는 교내 캠프를 통해서 탐구 1박 2일간의 탐구 활동 경험들을 진로 특기상에 가져오는 거 방법 가능합니다. 그리고 독서는 남아 있습니다. 애들이 독서가 반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독서 활동 리스트가 제공이 안 되는 것이지 활동 자체가 제공이 안 된다는 거를 마무리 단계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탐구 활동에서 교과 세특이라든지 창체 특기라든지 모두 다 들어갈 때에 바로 독서를 활용하는 거 이제 3학년 때 해야 될 것들이고요. CA 동아리는 뭐 이제 3학년에서는 선택에 있어서 액티비티 중심보다는 탐구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봉사활동도 주제별 캠페인 활동으로 바꾸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거. 이 자소서가 없어지면서 행동특성이 종합의견이 중요하지만은 3학년 담임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율활동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율활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율을 그냥 학교 프로그램의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프로그램을 싹 빼버리고 개인 활동으로 뭐요? 진로 관련 탐구 활동 노력을 바로 자율에 기록해야 되고 진로에 기록해야 되니까 학기 초 상담에서 자율과 진로의 특기사항에 기록할 계획을 세우시고 아이들한테 사전 고지를 통해서 너의 목표에 맞는 이런 활동을 독서를 통해서 요렇게 해서 기록하는 방향을 같이 고민하자. 그러니까 행특이 자소서가 없어지는 대신에 행특을 활용할 수 없다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자율과 진로, 결국 학교 현장에서 미반영 항목의 대안들은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자소서 첨삭지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자소서 첨삭할 이 노고를 이제 학생부 마무리에 조금 더 써시면 되고요. 올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고려대가 최근에 설명해서 활용한 PT입니다. 선생님들 이게 타이틀 보세요. 학생부 종합자는 평가 요소, 학업 역량 평가 부분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거 보이세요? 일단은 여기에 이게 비교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체가 비교과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창체는 비교과가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실에서 이루어진 수업을 교내 활동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심화 확장시켜가는 교육과정, 이게 창체예요. 즉 동아리 자율 진로는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관심 가졌던 분야를 탐구 활동한 기록이 가장 좋은 방법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이겁니다. 뜬금없이 이게 들어갔어요. 과목 선택이. 이게 서울대에서 모집 단위별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은 3년 전에 발표됐지만은 이달 말에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 요 5개 대학이 서울대 핵심 권장 과목과 유사한 자료를 발표할 겁니다. 결국 올해 학종평가에서는 과목 선택에 대한 거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무슨 과목을 이미 과목 선택 끝났죠. 중요한 거는 이수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학년 때 이수하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는 예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진로 목표와 관련된 과목이라고 한다면은 3학년 때 그 교과 활동과 원점수 관리가 훨씬 중요해질 수 있다. 서울대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가 이제 고려대를 포함한 5개 대학이 발표하면은, 서울대는 이렇게 모집 단위별 발표했습니다만 5개 대학은 중계열로 발표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입니다. 물리계열로 가면은 물투, 화학계열로 가면은 화투. 여기서 계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거. 제가 빠뜨렸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요게 지금 연구 중인 기초 자료래요. 이거 경희대가 공개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5개 대학 지원자를 모아봤더니 80%가 기계공학과 지원한 애들은 미적, 화원, 물환, 물투 지원했다. 요 자료를 바탕으로 요런 계열 갈 때는 요 과목이 중요합니다라는 자료라면, 결국 3학년 때는 요렇게 소계열 관련, 중계열 관련 과목에 대한 이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3학년 때 아이들은 무엇을 더 할까요? 라는데 3학년 때 학종 대비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즉 1학년 교과와 창체 활동에서 했던 거를 묶어서 심화 확장시켜 나가는 거. 경희가 건국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1학년 때 학교 프로그램을 어딜 갔었는데요. 얘가 수학에 관심을 되게 보이고 2학년 때 교내 활동이 많았어요. 등급도 우수했어요. 3학년 때 할 게 이겁니다. 즉 자신의 역량을 교내에서의 활동과 연결시켜서 극지탐구소를 갔었는데 미적 관심 많아, 그래서 미적을 활용한 극지 연구라는 정도 이해되시죠? 즉 1학년, 2학년 때 창체 교과에서의 역량, 보여준 역량을 묶어서 하나를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 3학년에서는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학교 상황 기록부 1학년, 2학년 거를 분석을 하시면서 얘가 잘하는 거, 얘가 역량 있는 거, 얘가 관심 있는 것을 모아서 지도할 때 요것을 네가 3학년 때 좀 더 심화 확장시켜 나가고, 그거를 자율이나 진로 사항에 기록할 수 있도록 너가 자료를 준비하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가자. 이게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이들이 불안한 아이들보다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분석해서 찝어내고 모아서 뭔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상담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인재 선생님들이 뻔히 아시는데 저는 이 부분 보셨죠? 지역인재 전형으로 3등급이 의예과를 갔어요. 이거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 얘가 수시에서라면은 아마 의예과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대학이 수시에서
선발을 못해서 정시로 2월된 인원이 2명이 더 늘어나서 1명 모집인데 정시에 3명 모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 이 전형에서 고른교회 전형이긴 했습니다만은 가능성 있는 거 어디까지요? 정시까지 가야 되는 수능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세가 이게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과 상담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이들의 기대감은 높아도 너무 높아요. 이게 성적대와 상관없이. 그럼 과연 이 아이들에게 어떤 적정 지원선을 찾아줄 것이냐? 지금은 지원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적정선에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학기 초에 기본적으로 수능에 대한 관심을 자는 아이를 깨워서 수능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게 이 이유고요. 저 원래 수능 못해요라고, 저 원래 수학 못해요라고 하는 아이에게는 졸업생들의 성적 향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수학. 결국 수학은 타고난 수학적 재질은 세계적인 수학자 허준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타고난 게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는 학문으로서의 수학이 아니라 수능 수학. 근데 수능 수학은 졸업생, 재수생들이 1년 만에 성적을 가장 많이 올리는 과목이 영역이 수학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본다면은 수학을 못하는 애는 없어. 수능 수학을 안 하는 애는 있어. 문과 적성, 이과 적성은 말도 안 되는 존재하지도 않는 용어고요. 그러면은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일단 사실 수포자들이 많죠. 단기간 내에 가능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이 꼭 1, 2등급이 아니다 하더라도 수학에서 한 등급만 높일 수 있는 이런 노력들, 관심입니다. 사실 수학 6등급이면 문제 푸나 안 푸나 똑같죠. 5등급도 푸나 안 푸나 똑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가 너무 무책임하고 막연하게 드리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는 아이를 깨워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수능을 버리는 아이에게 수능 공부를 시키는 것이 그 어떤 지도보다도 우선일 것이며 그 방법적인 길들은 이제 3월, 4월 지나서 조금 더 하시는 것들이 3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시험은 계속되죠. 어차피 크리스마스 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목표로 하기보다 합격을 목표로 2월 달까지 가는 섣부르게 수시로 끝낼 거예요 라는 아이들보다는 입시문은 정시까지 가고 이번 정시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수시보다 의외로 정시의 문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아이들의 수능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아이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수시에서는 안 되더라도 정시까지 가는 이게 사실 설득이 좀 어려울 경우도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데 무슨 수능 공부를 해요 라고 하지만은 1등급이 아니라 네가 5등급에서 3등급만 높이고 그거를 정시까지 가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다면은 길은 열려 있다라는 것. 즉 긴 호흡으로 서두르려고 하는 것보다 긴 호흡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새로 시작하는 한 학기 시점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제가 조금 도움이 된다면은 감사합니다. 네, 김창묵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